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화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따라왔던 얘기는 인류가 과연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봉건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단계로 인류의 삶을 진입시켰다.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위기를 심화시켜왔다. 이것은 역사의 진화일까? 퇴보일까? 이런 거죠. 인간의 진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진화가 만약에 멸종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윈의 진화론에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암석을 통해서 뭘 받는가? 멸종된 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진화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먼저 목격한 것은 멸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요. 멸종과 함께 그 멸종을 넘긴 살아남은 생명체는 오랜 세월 통해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중요한 결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역사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 인류는 멸종을 피하고 새로운 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진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환경에 적용해서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진화는 일종의 발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로부터 발명해낸 것까지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진화를 다루는 까닭은 뭐냐 하면 방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멸종이라는 위기를 넘어서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까? 설계대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진화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진화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영어로는 evolu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revolution과 evolution은 좀 다르죠. 혁명, revolution은 아주 급격한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하면 evolution, 진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아주 처음에는 작게 보였고 그 동시대에는 그게 변화인가를 눈치채지도 못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전혀 다른 종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있어서도 매우 다른 것이고요. 또 진화는 그 전 단계의 설정이 뭐냐 하면 출발은 같았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출발이 같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선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사실은 다윈의 종의 기원도 그 안에는 인종차별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출발했는데 그래서 종이 좀 달랐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차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조상이 같은데 이런 개념이죠. 다윈의 종의 기원. 저는 어릴 때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 제목을 듣고 종? 땡땡 울리는 종이 있죠. 그 종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려운 단어잖아요. species, 종, 인종, 종, 목 이렇게 쭉 분류하죠. 과 이렇게 분류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형태로 같은 분류에 묶이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발했을까? 여기 진화의 나무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은 같았다. 조상도 같았다. 이것이 여러 갈래로 갈려서 처음에는 작은 차이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보면은 사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사촌의 엄마 아버지는 형제예요.
근데 4촌, 여기서 또 6촌, 8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여기는 결혼이라는 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유전 형질이 서로에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유전 형질과 만나는 과정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전혀 다른 걸로 보이는 거죠. 전혀 다른 종의 출현으로 이해되는 거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딱 만나요. 단군 할아버지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더 올라가면 세포죠. 단핵세포. 40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10만 년, 20만 년은 별거 아닐 걸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억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암석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죠. 이걸로 발견되어 있는 인류의 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인류가 문자를 기록하면서 역사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도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길면 5,000년, 짧으면 2, 3,000년 이렇게 되는데, 이건 10,000년도 안 돼요. 거의 10,000년 전에 이 농업지역 공동체가 발견돼서 인류의 어떤 이 공동체 생활은 한 10,000년 전에 시작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장구한 세월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류,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그 류에 따라서도 진화를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바닷속에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밖으로 나오면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태아에는 이와 같은 이 개체 발생이 이런 전체의 이걸 개통 발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류에서부터 조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포유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전체를 개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통 발생이 개체 안에서도 반복돼서 그 진화의 압축된 모양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랜 생명체의 진화 과정이 압축돼서 태어난 때부터 성장하는 데까지 그 모든 진화를 100년 안에, 또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아주 짧은 순간에 태어나 있을 때도 그런 게 그대로 복제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에는 어떤 부분은 파충류적 뇌의 기능, 양서류적 뇌의 기능, 포유류적 뇌의 기능, 인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다윈의 1859년에 나온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충격을 줍니다. 왜 충격을 주느냐? 당연하죠. 유럽은 기독교권의 문명 체계 안에 있었으니까는 이 생명체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된 거죠. 애초부터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종의 기원은 같은 기운, 출발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로 갈라지는 건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다 다르게 출발한 거죠. 다 다르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에 맞선다고 하는 것은 누군 불쾌할 거고, 누군 분노할 것이고, 누구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일 겁니다. 아무튼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변이를 경험해 왔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건 실험은 좀 아니었지만 관찰하면서 그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야생동물을 길들인 것 가운데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죠. 뭐죠? 말, 개, 돼지, 닭 이런 거예요. 유목민족에 있어서는
말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말도 보면 말이 스스로 생명체 진화해요. 지금과 같이 뭐 이런 덩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말 발굽도 지금처럼 딱 해가지고 달리는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만 년 전의 동굴의 벽화를 보면 말 그림이 있어요. 뭐 굉장해요. 들소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뭐 완벽한 어떤 이 모양을 역동성을 보여주죠. 이 말, 야생 말을 길들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발을 딛는 그런 도구, 안장, 뭐 제갈 등등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말을 다루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을 길들이는 과정은 보통의 과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말이 야생인데 그 야생의 그 달리는 힘을 그대로 이용한 거잖아요. 길들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보면 여기에 맞는 종이 말하자면 길들여지는 거죠. 아무리 길들여도 안 되는 거는 도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는 종만 살아남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인간의 선택, 인위적 선택이라고 해요. 다윈은 진화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연의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남는 존재 이전에 또 이전이 아니라 완 달리 인위적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개도 보면 이게 늑대를 조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늑대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뭐 있지만은 전혀 다른 종자로 보이잖아요. 각 대륙과 지역마다 늑대를 길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죠. 개처럼 인간과 친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를 많이 기르기도 하고 길냥이도 많아졌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터키에 갔을 때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길냥이하고 사람들이 너무 친한 거예요. 아주 스스럼 없이. 목걸이 그냥 길냥이 옆에 와요. 야, 그거 신기하네.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되고 있죠. 길냥이가 사납게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이를 주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관계가 동물과 인간 관계가 바뀌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늑대는 맹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양을 공격하는데 양을 지키는 개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이 길들임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뿐입니까? 지금은 뭐 애완견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또 자기를 지켜주는 그러한 이 돌봄을 해주는 개까지 있는 거니까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손이 가면서 품종이 달라지는 거죠. 여우도 이렇게 길들이는 경우도 있죠. 여우를 길들여서 함께 지내는 영상을 보면 참 굉장히 놀라워요. 여우가 되게 예쁘게 생긴 동물이죠. 여우 목도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우를 이렇게 길들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끔찍한 얘기일 거예요. 아주 귀엽게 다가가서 재롱도 피우고 이런 영상을 보면 야, 그거 신기하네. 물론 어릴 때부터 길러서 그렇게 만든 거죠. 이런 종만 계속해서 야생성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의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로 변모하겠죠. 네. 다윈이 자연선택의 개념을 떠올리기 전에 지금껏 제가 얘기했던 인위선택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닭 품종, 또 돼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닭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거의 토종닭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계해서 길러지는 닭이 아니고 토종닭은 좀 작아요. 근육도 좀 더 단단하고. 근데 이 왼쪽 품종닭은 몸은 크지만 근육은 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편리에 맞게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인위선택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 기린의 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목이 긴 쪽이 살아남기 쉽겠죠. 목이 짧은 쪽은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종만 계속 남게 되다 보면 그 종의 유전이 돼서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다 보면 목이 긴 것이 기린의 DNA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인위 선택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연 선택에서는 그래서 인위 선택과 마찬가지로 도태가 거기에 존재해요. 이건 쓸데없네, 버리네. 미나리라는 영화에 보면 병아리 감별이 나오는데 그러면 순놈은 버립니다. 불태워 버리죠. 무서운 도태, 학살이에요.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를 연상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 문명이 인간과 생명체를 버린 것을 상징해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미나리는 생태 문명으로 가는 상징성이죠. 미나리라는 작품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 손길을 뻗치거나 자연의 환경이거나 어떻든 간에 그 환경의 요구에 맞지 않는 건 도태고 멸종해버리는 것이죠.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그래서 오늘날 보면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멸종되는 것이죠. 도태의 큰 규모는 멸종입니다. 집단적인 도태는 멸종이라고 할 수 있죠. 공룡 지금 볼 수 없죠. 공룡이 사라지니까는 공룡의 모의사슬이 깨지면서 다르게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른 생명의 진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가면서 갈라파고스의 생명체들, 거북이 뭐 이런 등등을 보면서 지역에 따라서 종원 같은 데 조금씩 다르네. 어떻게 된 거지?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달라졌구나. 이런 걸 보게 된 거죠. 환경에 따라서 사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사는 방식을 그런 변화된 환경 이전의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쪽은 살아남을 것이고 못하는 쪽, 실패해버리는 쪽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죠. 환경과 생존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젊은 시대 다윈은 바로 이것을 관찰하면서 자연 선택에 대한 이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적응을 하면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살아남지 못하고 이러면서 환경과 함께 적절한 어떤 이 관계를 맺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가진 것만이 말하자면 살아남았다. 이거를 진화라고 부르는 거죠. 진화. 그러니까 이게 옳았다 틀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가치 있다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존해서 살아남았다라는 자체를 진화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의 진화의 개념은 그래서 그게 낫잖아 라고 하는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에볼루션이라는 원래의 이 개념은 그런 가치가 담겨있는 말은 아니고 방금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런 환경에 적응에 성공을 해서 그래서 자신의 생존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것이 하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 종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그물망을 만드는 주체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명의 그 종의 기원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된 거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 상당히 많죠. 말하자면 뭐 멸종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 돌연변이의 문제라든가 시간의 개념이 또 달라진다든가 시간의 장구한 시간 속에서 이해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 장구한 시간에 대한 관찰은 살아있는 생물을 평생을 본다고 알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건 화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화석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다윈이 생물학자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지만 박물학자라고 그때는 그랬고요. 이런 박물학자의 기초 체력은 다윈에게서는 지질학이었어요. 지질학에서 지하에 있는 암석 거기에서 발견한 화석을 해석하고 분류하고 관찰하고 정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화론의 토대, 기초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이 진화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존을 한다는 것은 그 옆에 우리가 생존 뭐라고 말해봤죠? 생존, 경생.
이런 말이 붙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서로 인접한 영역에서 사는 거의 동종 시스템이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 뭐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종류가 모이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먹고자 하는 그러한 이 대상도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보다 경쟁력이 높은 쪽이 이길 것이고, 이게 살아남고 경쟁력이 약한 것은 도태되는 것이니까는. 그래서 이런 진화의 근거에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윈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피하면서 또 경쟁을 이기지 못하면서 살아남을 게 있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토대가 돼서 사회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뿔 달린 소들이 서로가 부딪혀서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암컷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게 티베트인가 몽골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조그만 소년하고 염소하고 노는데 어떻게 노냐면 이 소년이 공을 던지면 염소가 머리를 탁 받았을 거예요. 공을 딱 받아서 탁 쳐넘겨요. 다시 또 공을 탁 던지면 염소 여기 뒤로 쫙 빠져서 탁 하고 머리로 받아서 같이 노는 걸 봤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과 자연, 또 동물과 인간의 관계라는 게 저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염소가 공이 오는 것을 딱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측정해서 쫙 뒤로 빠져요. 그리고는 공이 딱 오면 그 공이 오는 포물선의 끝에 정확하게 자기 미를 탁 받아내요. 이야,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을 받을 줄 아는 염소와 받지 못하는 염소로 나뉘게 될까요? 재밌어요. 아무튼 이렇게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동물의 자연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체에 그것이 스며 있다. 이게 사회 다윈이즘인데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진화의 가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간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거는 그것에 적응하는 체계가 만들었다는 것일 뿐인데 스펜서는 진화를 가치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는 진화되기 전 넌 좀 진화가 덜 됐어. 이건 너 좀 구려, 후져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일상 용어에서 보자면. 그런 식으로 이 사회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간다는 걸 진화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살아남은 존재만 뽑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이 자연적인 경쟁, 이게 자본주의의 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하고 딱 들어맞는 이론이 된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자, 경쟁력이 높은 자, 이게 이기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것에 살아남은 엘리트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고 제국주의 시스템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야. 부국강병은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이 사회적인 원칙이지.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 다이애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경쟁주의적인 그런 신자유 체제의 사상적 모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이 모든 것을 결판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정치, 능력, 권력의 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란트 테니스라는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공동체를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들 독일어로 보면 게마인샤프트, 게주샤프트라는 거 기억이 나실까요? 게마인샤프트. 이건 뭐냐 하면 서로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인간적 친밀감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대를 지속하는
그러니까 봉건처제 전통사회라고 하는 것이 억압적이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 공동체가 보살피고 길러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심청전 기억나죠? 심청전에서 심청이의 엄마 곽시부인 돌아가시죠? 낳고서 그런 신봉사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혼자서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불가능한 거죠. 마트에 가서 무슨 분유를 사와요? 그런 거 없죠. 어떻게 기릅니까? 젖동량으로 기르잖아요. 동네 엄마들이 이 심청에게 자기 젖을 먹여서 길러내는 것이죠. 공동체가 길러낸 아이예요. 심청이의 심성이나 태도와 굉장히 공동체적 사유와 체질 이런 게 몸에 있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는 마을이 세상이다, 마을이 학교다, 아이 하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공동사회인 거죠. 이런 게마인샤프트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들. 마을운동도 바로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 반하는 것이 이익사회, 게젤샤프트입니다.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회의 특징이죠. 이해관계를 통해서만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에 보면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나요? 어릴 때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죠. 보다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은 이해관계나 일에 있어서나 사무적인 관계, 이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끈끈한 정을 느끼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걸 통해서 평생의 친구를 발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이해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전통사회는 일종의 공동사회, 공적인 그러한 마을 공동체의 체질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근대사회는 이익사회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익사회니까는 어떻게 되죠? 제가 맨 처음에 이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과 이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대상화시키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익사회는 바로 그것이 아주 특화된 사회죠. 상대를 철저하게 수단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요. 문제가 되면 그래서 말로 해결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풀지 않고 요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쉽게 소송해버려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까지. 그래서 인간관계를 푸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기 시작하고 이해관계로만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진실한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살인적 경쟁이 가능해져요. 학교의 교육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이 다 경쟁 상대니까. 뭐 좀 도와주겠어요? 상대가 그러다가 나보다 성적이 좋아지면 내만 불리한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이익사회가 바로 이런 경쟁, 성취주의,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신분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능력과 권력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권력이 그 사회를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파괴돼 버린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대상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제라는 걸 통해서 그 사회는 운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결론 내려 버리는 거죠. 경쟁에서 도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시장 체계 안에서 그런 건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의 덩치를 키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독점 대자본이 생기는 것이고, 작은 노력들은 다 거기서 숨 막혀서 질식해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진실되게 만나는 것은 꿈꾸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진화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질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부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